그다음에 이제 사회 참여 분야는 표를 얼마나 하고 정부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무화되어 있는 스웨덴이 1등이고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 속하고요. 2010년하고 2016년, 17년 봐도 투표율이 높아지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이 연령별대 투표 의향, 자기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세대 간의 투표 의향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에서 24세는 이 비교 대상 국가에서 가장 낮은 투표 의향을 보이고 있고요. 25세에서 54세도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54세에서 그 장년층도 낮지만 완전히 낮지는 않은데 특히 청년층의 투표 의향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 투표 의향이 격차가 크면 대부분 이거는 사실은 보수 정당한테 유리한 환경인데 보수 야당들이 이 선거 지형의 유리함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대조를 하고 보면 대부분은 고학력일수록 투표 의향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투표 의향이 낮기도 한데다가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졸자들의 투표 의향이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낮은 특이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층이 투표를 외면하고 있는 나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한 얘기가 정부가 자기 얘기를 반영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비중을 보면 한국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데 그 16세에서 24세는 비교적 높은 쪽에 내 이야기가 정부한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년층은 중장년층은 그 비중이 낮은 쪽에 속해서 이것도 세대 간 격차가 좀 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년층이 내 의사가 정부에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청년층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최근에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지 거꾸로 돼 있고 거꾸로 돼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하고 한국 정도고요. 폴란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외적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하고 내 얘기 해봐야 들어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많은 나라에서 얘기를 해봐도 정부가 듣질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얘기가 듣는다는 사람은 비중이 낮은데 한국은 비교적 앞쪽에 높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가 내 얘기를 해도 정부가 안 듣는다는 사람하고 내 얘기 듣는다는 사람 숫자가 거의 비슷한 나라로 되어 있고요. 정부가 비교적 얘기를 많이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리스, 리투아니아, 칠레,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한국이어가지고 앞에서 한 10번째 정도로 긍정적으로 정부한테 인풋이 되고 있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경제적 자산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미래를 위해서 자산을 얼마나 쌓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이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하고 SOC 투자하고 해서 고정자산 투자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보면 OECD 평균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비해서 18년 이후에 이렇게 자산의 축적도가 많이 조금 향상된 나라가 있고요. 눈에 띄는 게 이제 앞에서 세 번째 있는 아일랜드죠. 아일랜드가 2010년에 비해서 18년에 어마어마한 정도로 수위로 올라가서 제가 일전에 OECD 국가 중에 평균 성장이나 1인당 국민소득으로 가장 괄목하게 지난 40년 동안 계속 올라간 나라가 아일랜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고정자산을 많이 쌓아 올린 나라고 우리는 중위권 평균 정도에 속한다 하는 거고요. 고정자산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의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헝가리, 라트비아는 동구 유럽 국가를 빼놓고는
보면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곤두박질 친 나라들이 몇 개 있죠. 터키 같은 나라가 워낙 높다가 2010년에 비해서 낮은 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인당 지적 자산도 한국이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허 등을 비롯한 1인당 지적 자산 규모가 상당히 앞부분에 속하고, 특히 이제 눈여겨보실 게 2010년부터 18년까지의 향상된 정도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그런 나라와 견줄 정도로 많은 향상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18년 사이에 상당히 나라가 부강하게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지적 기반의 경제로 탈바꿈을 많이 하고 있었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마치 재난적으로 변하고 있고 못쓸 나라처럼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GDP 대비 R&D 투자 규모도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아일랜드하고요. 아일랜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아일랜드가 연간 R&D 투자 비중이 국가 GDP의 21.4%인 반면에 우리나라가 4% 정도 되는데, 우리하고 일본이 제조업 강국인 나라들이 이게 좀 높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R&D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2018년까지 2010년서부터 건전 재정을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GDP 대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몇 안 되는 플러스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금융 부채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리스나 일본, 이탈리아, 미국 이런 나라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힘으로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해왔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기가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인데, 이걸 지금 뒤집는 일을 지금 이번 정부가 하고 있어서 한 2, 3년 후에 OECD 보고서가 우리나라를 어느 쪽에다 집어넣을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고, 이번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부의 금융 건전 재정에 대한 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과 이런 데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부채가 있어서 이 국제 간 비교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가계당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채가 그 중에 7,910만 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금융회사로부터 금융부채는 5,755만 원이고요. 임대보증금이 2,15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남한테 세준 사람들이 받아놓은 전세보증금이 그 부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전체 부채의 27.2%가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자율 제로인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분 가능 소득, 우리나라 여기 처분 가능 소득 이 5,829만 원에 가계부채 비율을 전체로 따지면 7,900만 원을 따지면 185%가 되는데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121.7%로 OECD 평균 126.2%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제가 이 까만 게 이제 OECD 평균이고요. 왼쪽에 빨간색이 한국의 그냥 단순 가계부채 가능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지만,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OECD 바로 평균의 옆에 있는 색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높은 건 아니다. 이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자 합니다. 은행이 자기 자산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은행들이 레버리지 부채를 많이 활용하는 나라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OECD 평균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월등히 높은 나라가 일본,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고요. 우리 그 다음이 이제 한국, 룩셈부르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자산을 내추럴 캐피탈을 얼마나 우리가 보호하고 있냐를 보면 자연 상태 또는 천연 상태죠. 천연에 준하는 상태의 녹지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은 나라에 속해 있고요. 인구가 가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연 상태의 녹지가 늘어난 부분하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동그라미가 늘어난 부분이고 2010년에서 18년 사이에 막대 그래프가 줄어든 건데 제일 왼편에 한국이 있죠. 한국이 자연 상태의 녹지를 가장 많이 훼손하는 나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상태 중에 산림 중에 보호지역의 비중도 우리나라가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이렇게 해서 뒤에서 네 번째로 낮은 비중이어서 OECD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이고요. 경제 수역 내에 해양의 보호지역 비율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다음 한국으로 뒤에서 네 번째로 해양의 보호지역이 낮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멸종위험의 생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이제 레드 리스트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OECD보다 좀 낮고 뉴질랜드, 멕시코 다음에 한국의 그런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종들이 좀 많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 1인당 배출량은 우리가 이제 호주가 제일 많고요.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페인, 이스라엘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2010년에 비해서 2017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이제 룩셈부르크나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많이 줄였고 미국도 줄이고 호주도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줄이지 못하고 사실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온난화 가스 배출량에서 개선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1인당 배출에서 5위인데요. OECD 국가 중에 여기도 2010년하고 15년 비교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줄이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탈원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 환경 보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토양의 질소 함량의 순함량, 그러니까 투입하는,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주고 자연이 이제 소비하고 나서 남는 양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그 화학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그러니까 농업에 많이 쓰는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 봤고요. 휴먼 캐피탈,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세에서 34세 청년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비중 한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2고 슬로베니아가 남이고 캐나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국이 교육 투자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영아 사망률도 아주 낮은 나라에 속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저게 그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나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영아 사망률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저게 낮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청년이나 장년층들은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서 그 자녀들이 건강한 상태로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상대적 빈곤율은 대부분 노년층에서만 높다. 그래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의 흡연율도 우리나라가 중하위권으로 그리고 2010년에 비해서 2018년에 많이 줄어들어서 흡연 인구가 많이 줄어든
나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흡연율의 남녀 격차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남자들이 9배 이상 흡연을 하는 나라라서 남성들이 흡연을 안 하면 우리 그 사회적 건강에 관한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면에서는 지금 최악의 나라. 이거는 이제 남녀 격차니까 전체 흡연율이 낮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 흡연율은 내가 아까 중위권이라고 그래서 이 격차가 없는데 남자 여자가 다 같이 피우는 나라가 있고 남녀 간에 남자들 위주로 많이 피우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라서 아무래도 이 아시아의 마초 문화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 우리나라 일본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데 이제 주관적으로는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 쪽이 특히 우리나라가 나쁜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서 육체적 건강에 비해서 정신적 건강에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자살률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흡연을 줄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 나라로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재는 건데요. 보면 월 1회 이상 단체를 통한 정규적인 자원봉사 활동 비중을 보면 뉴질랜드나 미국, 노르웨이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못 사는 나라들은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좀 낮아서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에 한국이 있는데요. 동구 유럽의 국가를 빼놓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스페인, 일본, 멕시코, 한국, 이탈리아 이런 정도로 낮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낮은 나라고 봉사활동이 많은 미국이나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런 영미계 국가, 캐나다 같은 국가에 비해서 많이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은 나라로 돼 있어서요. 2016년에서 18년 평균을 봐도 뒤에서 한 10번째 되는 나라로 났습니다. 제일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라트비아, 칠레, 멕시코, 스페인, 리투아니아, 한국 이런 순으로 돼 있고요. 2010년에서 12년에 비해서 16년에서 18년에 향상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가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렇게 북부 유럽이고요. 미국도 한국 바로 옆이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되려 2010년에 비해서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조금 향상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나 정부에 대한 신뢰나 우리가 신뢰가 아주 낮은 나라에 사회적 자본이 낮은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성 의원의 비율은 일본이 제일 작고 헝가리, 터키, 칠레, 라트비아 다음에 한국이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 정도가 되고요. 이스라엘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여성이 남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얼마나 부패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패 지수를 보면 뒤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터키,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다음에 한국이 낮은 나라로 돼 있어서 우리 사회가 불신 사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OECD의 삶의 보고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2020년 보고서지만 2018년, 17년을 반영한 문정부 초기에 반영하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2010년서부터 17년, 18년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걱정은 사실은 2, 3년 후에 한국이 더 걱정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특히 문정부가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그리고 어쩌면 문정부보다 더 좌파적인 경제정책을 마구 던져버리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야당
어쩌면 주변 정당밖에 없는 그런 정치 환경에서 국민들은 또 재난지원금의 맛을 봤고 이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건지 과연 우리는 저런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우리나라를 OECD 보고서는 현재의 삶의 지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균형되게 중간점으로 향상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겨서 막 다 쓰고 나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없어지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워진 나라가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죠. 미래 세대 생각 안 하고 현재 세대가 당겨서 돈 쓰다가 망한 OECD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망하는 길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보고서는 문정부가 또는 문정부주의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2010년부터 최근 이 정부의 집권 쪽까지가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나 이런 것에 향상된 국가였지 그렇게 거꾸로 간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OECD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